네, 안녕하세요. 성북 산자박물관 교육담당 학예연구사 전서령입니다. 태풍이 3번이나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보시는 분들도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 선잠 아카데미 2번째 시간인데요. 선잠 아카데미는 총 4번에 걸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조선 왕실의 궁궐 여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왕비와 후궁, 궁녀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일 강의는 김지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김지영 선생님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교수를 거치시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저로는 조선 왕실 공주와 옹주의 생활,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왕실 여성, 역주, 숙종과 영조의 일생의례, 책내 가래 등록, 왕실 가족의 출생과 성장 등이 있습니다. 오늘 김지영 선생님께서 조선시대 왕비의 혼인과 출산 문화를 주제로 조선시대 왕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혼인을 했고, 그리고 출산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서령 학예연구사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방금 소개받은 김지영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중 강연을 되게 오랜만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처럼 너무 설레이는 밤을 제가 지새고 왔는데,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흥미있고 또 기억에 남는 강연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큽니다. 또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생 태어나서 또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과정에 대한 사실은 그리고 또 만나서 다시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 제가 이제 왕비의 혼인과 출산 이야기라고 또 소주제를 그렇게 잡은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소주제를 또 잡아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왕실이기 때문에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또 그 넓은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인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나의 삶과 또 역사적인 어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조선 왕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고, 또 특히 어떤 식으로 또 동일한 측면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문화 비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편안하게 좀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왕비의 혼인 이야기예요. 좀 설레이시죠? 혼인하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왕의 설레이는 마음, 나의 배우자가 누구일까, 그리고 또 조선시대 왕비는 도대체 어떤 여성이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품고 혼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군자의 좋은 짝 요조숙녀라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은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저는 너무 이 환경이 주변 이 강연하는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가 절로 읊어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맛을 현장성을 못 느끼게 될 것 못 느끼시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경의 오래된 시죠. 중국의 시경 국풍 주남편의 관저라고 하는 시의 전편은 아니고요. 일부 내용을 읊어보도록 할게요. 끼룩끼룩 우는 저구새 하수의 모래섬에 있도다. 요조한 숙녀라야 군자의 좋은 짝이로구나. 어떤 여성이 군자의 좋은 짝이라고 했는지 아시겠나요? 퀴즈. 네, 바로 요조숙녀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군자의 좋은 짝은 바로 요조숙녀입니다. 과거에는 요조숙녀 많이 얘기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죠.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만 그 요조한 숙녀는 여기서 얘기하는 요조한 숙녀라는 것은 중국 주나라 태사와 군자는 문왕을 얘기를 합니다. 주문왕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태사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물 중에 우리 조선의 인물 중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성 조선의 여성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폐 있죠. 지폐 5만 원권에 누가 있나요?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그 사임당 신씨를 얘기하는데요. 그 신씨가 닮고 싶었던 선생으로 삼고 싶었던 그 인물이 그 태사 그리고 태임 이런 인물이었어요. 다 주나라 때 그 군자의 그 배필이었죠. 그래서 신사임당 사임은 여기선 태사인데 문왕을 낳은 어머니가 태임이에요. 그리고 문왕의 배필은 태사인데 그 태임 문왕을 낳은 어머니 태임을 그 선생으로 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사임당이라는 당호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태임 생각해 보면은 태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태임과 태사라는 주나라의 그 요조숙녀, 요조숙녀라고 할 수 있는 군자의 어머니 그리고 태사는 문왕과의 사이에서 주문왕과의 사이에서 또 무왕이라는 왕을 낳아요. 주나라 무왕. 주나라라는 우리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나라가 주나라인데요. 주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왕이 무왕이에요. 그래서 태사가 문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왕이 바로 무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조숙녀 와 군자는 설명했던 것처럼 주나라의 문왕과 태사와 문왕을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왕들은 이 태임과 태사와 같은 요조숙녀를 자신의 배필로 그걸 제가 그 강의 자료에서는 천상 배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하늘에서 짝을 맺어준 배필인 거예요. 천상 배필로 맞이하기를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밤낮 없이 항상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여성들은 어떻겠어요? 태임 같은 여성, 태사와 같은 여성이 되기를 반절히 원했겠죠. 왜냐하면은 군자를 얻고 싶은 여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비의 조건 그리고 인물 롤 모델은 태임과 태사였다. 그 다음 또 시 한 수를 읊겠는데요. 이거는 같은 그 시경 국풍주남편의 종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이제 일부분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메뚜기 날갯짓에 종사우죠. 화합하여 모이니 선선해라. 내 자손이 의 자손이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로다. 진진해라. 이거 노래하듯이 이렇게 읊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종사라는 거 혹시 종사가 뭘까요? 다 답이 나와 있죠? 여기 그 보시면은 메뚜기. 사실은 원래 시경을 언해한 한글로, 그러니까 시경을 한문이 보통 남성들의 언어라고 그 문자라고 한다면 남성 이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그 양반 이외의 평민들을 위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거죠. 그 한글 번역판이 언해본이 있는데 시경 언해본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종사를 사실은 배짱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배짱이 하면 그 뭐 여름날 일 안 하고 우리 이제 기타 치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라서 제가 그냥 보통 메뚜기과에 속하기 때문에 메뚜기라고 번역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이 메뚜기들 혹시 메뚜기들이 엄청 많이 모여 메뚜기 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메뚜기가 떼지어서 날고 있는 모습 보면은 사실은 메뚜기 떼도 굉장히 너무 떼로 몰려다니면 곡식들을 다 해치긴 하지만 이 시경을 지었던 그때 옛날 고대의 사람들은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날갯짓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손이 번성하기를 번창 많이 좀 나서 정말 이 일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사라고 하는 표현은 왕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시대는 어때요? 사람들이 청년들 사실은 저는 이제 청년이 아니고 장년이니까 저는 이제 혼인을 하고 출산을 했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구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혼인하지 않고 또 혼인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그 한 부류의 선택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양식인데 조금 뭐 90년대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90년대만 해도 당연히 태어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다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을 하고 또 바로 또 아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삶의 패턴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님비족 혹시 아세요? 더블 인컴 그죠? 노 키즈. 그러니까는 그 자녀 부부가 같이 그 일을 하는데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아이는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어떤 시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15세 전후로 결혼해서 혼인해서 바로 아이를 낳고 이것이 너무나 그 아이를 한 명 낳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를 낳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산관념이라고 하는 지금은 소산 사회예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사회라고 한다면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다복한 거였어요. 복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그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는 이런 다산관념을
체화해서 몸으로 당연히 뭐 결혼해서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다복한 거니까. 그래서 많이 그렇게 낳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왕실도 그 신분적으로 가장 뭐 걱정할 게 없죠, 사실. 뭐 경제력을 걱정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키울 사람 다 궁녀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낳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그 다산관념이 왕실은 특히 더 사대부도 그렇지만 왕실 가족의 다산관념, 다산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높았고 그 소망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이 종사의 경사라는 거예요. 아까 시경에 종사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메뚜기들이 배짱이들이 그 날개짓담에 모여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많은 자녀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왕실이기 때문에 이 그 종사지경이라는 것이 이 국가의 경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종사지경 중에서 왕비나 그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은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왕비의 자녀들이 더 많이 나면 좋겠죠. 특히 왕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남?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남은 우리가 그냥 지금도 장남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왕실은 그 언어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신분적 권위를 구별짓기 위해서는 언어, 공간도 이제 궁궐이라는 특수한 어떤 공간 안에서 생활하잖아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이 장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라는 으뜸 원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원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왕의 맏아들, 왕비가 낳은 왕의 맏아들이 뭐 그 다음 왕이 되겠죠. 다음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맏아들이 태어나기를 굉장히 원했겠죠. 그래서 이 왕의 맏아들이 태어나는 경사를 특히 더 종사의 지경, 국가의 경사, 그 중에서 가장 큰 경사인 거예요. 큰 아주 그 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조 때 사실은 정조 여러분들이 정조는 그 자신의 왕비로부터 그 맏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후궁 수빈 박씨라고 하는 후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자기의 계승자를 왕위 계승자를 얻었는데 그때가 이제 경술년이었는데 그 왕실에서는 그래서 경술년에 일어난 큰 경사라고 그래서 경술대경이라고 해요. 제가 그 판서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말로만 한데 혹시 그걸 한번은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가면 경술대경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술대경 특별히 그때 어렵게 그 원자를 얻었던. 근데 이제 사실은 정조의 부인은 불임이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어서 자녀를 낳지 못할 때는 지금은 이제 의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성을 왕실은 이제 왕은 후궁을 드리죠. 그래서 특별히 선정해서 간택해서 드린 여성이 바로 후궁 수빈 박씨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이미선 선생님께서 후궁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은 뭐 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지만 그 후궁의 지위가 굉장히 높게 뭐 종일품 빈의 지위로 이 왕의 계승자를 낳아야 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왕비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지고 왕실 들어온 여성이 수빈 박씨예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왕실의 다산관념과 종사의 지경이 또 종사지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이 왕실 출산 관련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음을 가지고 또 이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데 이게 또 같은 의미로 이제 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사지경, 그 메뚜기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왕실에서는 굉장히 원했던, 그러니까는 자녀가 많이 낳기를 원했던 거라는 걸 좀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은 그 단종비 정순하고 송씨의 옥책문이에요. 옥책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혼례 과정에서 왕비가 되려면 왕비의 지위를 상징해주는 상징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옥책이에요. 옥책. 옥으로 만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보면은 옥이죠. 예, 옥으로 만든 거기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왕비이기 때문에 옥으로 만든 것이고, 그 지위가 낮으면 왕세자 비의 경우에는 뭘까요? 그러면 옥이 아니고 죽이에요. 죽. 그 지위에 구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죽책문을 주는데, 이 옥책문에 이 다양한 내용들을 적어 넣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길어요. 이게 몇 첩짜리잖아요. 보시기에도.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이 왕비가 해야 될 중요한 일 2가지를 적어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좀 전에 봤던 시경의 관저편에 관저의 교화. 그 왕과 함께 이 세상을 태평성대하게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내조, 우리가 내조자로서의 궁궐에 있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내명부 여성뿐만이 아니라 궁궐 밖에 있는 여성들, 외명부의 여성까지 잘 왕과 더불어서 잘 그 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책무이고, 그 2번째 책무는 왕실의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서 그것이 국가의 경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2번째 책무예요. 둘 다 중요하죠. 뭐 첫 번째, 2번째 아니까 2개 다가 뭐 굉장히 다 중요한데, 이렇게 왕비의 신분을 상징하는 옥책이라는 그 문서에 이렇게 2가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관저의 교화와 종사의 경사라는 표현. 익숙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그리고 이해할 수는 있죠. 그래서 관저의 교화와 종사의 경사를 왕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왕이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나오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경빈 김씨 있죠. 정조. 이거는 여기 보면은 정조의 그 후궁인 경빈 김씨를 책봉하면서 교명을 내리는데요. 빈에게도 교명을 내려요. 하지만 왕비에게도 교명 동일하게 내리는데, 그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종사라는 표현이 있죠. 그 동일하게. 근데 여기는 후궁이기 때문에 관저의 교화를 쓸 수는 없죠. 왕비와 후궁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후궁은 그 왕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하나의 일이에요. 그것만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왕실인 내명부를 왕비 혼자 다스리기는 어렵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같이 도와서 내명부를 다스리고 외명부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서 또 돕는 일이지 왕을 직접 돕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후궁을 드릴 때는 종사라는 표현만, 관저지와는 쓰지 않고 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그 혼례 할 때 제가 그 혼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육례의 그 절차 중에서 책비라는 그 왕비, 그러니까는 그 왕비로 간택된 여성을 왕비로 책봉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절차, 그 왕비에게 왕비의 상징물을 전달하는 것 중에 중요한 그 상징물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옥책. 그 다음에 뭐겠어요? 교명. 그리고 그 다음에 4개를 줘요. 그 중에 3번째는 이제 도장, 금으로 만든 도장 큰 거, 왕비지인이고요. 네.
네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경빈 김 씨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 헌종의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 헌종이 빨리 죽으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수빈박 씨하고 헷갈렸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빈으로 이제 들어온 여성이에요. 이런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동일한 내용 거의 변하지 않고 교명문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적고 기록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그런 그 과정이 이제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도장, 금으로 만든 도장, 그다음에 옷, 명복이라는 옥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왕비의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주고 그걸 가지고 그 사실은 혼례 때 그 물건을 앞에 세우고 친형 행렬에 세우고 그다음에 같이 가요. 그 굉장히 그래서 교명이라던가 옥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왕비의 혼례, 왕의 혼례는 그 5가지 조선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례 5종류 중에서 이 가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례가 길예, 가래, 굴예, 빈예, 흉예 이렇게 5가지 예가 있는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래가 왜 중요한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람을 친하게 할 수 있는. 가래는 뭐예요? 슬픈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을 동락하면서 고통을 함께 하게 가지고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우리도 어때요? 친해지려면 같이 회식하고 그저 춤추고 놀고 이래야 친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래는 왕실의 즐거운 일 뭐가 있겠어요? 가장 큰 건 혼인이겠죠. 왕이 배우자를 맞이하는 건 가장 큰 경사죠. 그 외에도 그 왕세자의 그 책봉이라던가 관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래의 다양한 어떤 의례 중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거는 이제 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왕실의 혼인, 특히 왕의 혼인은 가래라고 했어요. 이 오례 중에서 가래, 똑같이 동일하게 가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혼인, 왕비의 혼인은 그만큼 가장 즐거운 경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왕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이 혼인을 치르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지금은 그 결혼할 배우자를 어떻게 얻나요? 여러분들은 연애 결혼하죠. 이제 근대 이후에는 다 연애혼을 해요. 근데 근대 이전에는 뭐예요? 중매. 맞아요. 이 중간에서 그 매파라고 하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중간에 하기 때문에 매파가 이쪽 집안과 저쪽 집안을 서로 오가면서 이렇게 중매를 해서 혼인까지 성사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근대 이전은 대체로 다 중매혼이었어요. 그런데 왕실도 똑같이 중매혼 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는 조선 초까지만 해도 중매를 했었는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왕실의 혼인은 좀 다른 방식으로 보통 중매의 혼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간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택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금혼령, 처녀단자 그리고 삼간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왕의 배우자를 구하는 방식은 중매가 아니고 간택이었다. 그래서 그 간택을 어떻게 하는가, 간택하는 방식을 굉장히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왕의 배우자를 요조숙녀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왕의 배우자 딱 한 명,
왕비를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한 절차를 거쳤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때 그렇다고 한다면 왕비를 간택하게 될까, 이런 우리 궁금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재혼할 때, 기존에 그 보통은 왕세자 때 그 아버지인 왕이 아들의 배우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왕일 때보다는 왕세자 빈을 들이고 나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왕으로 지위가 있을 때, 왕세자가 아니라 왕의 지위에 있을 때 왕비를 간택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비상시일 거라는 거는 좀 짐작이 되죠. 평상시는 아닌 거예요. 왕비가 갑자기 죽었을 때 왕은 재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세의 영조가 혼자 살지 아니하고 이 정순왕 김씨를 드리는 거예요. 재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갑자기 왕이 죽었을 때, 갑자기 왕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아직 어린 왕이, 10살도 안 된 왕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죠. 이 국가가 존립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왕이 즉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가능하면 바로 그 혼례를 치르길 원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선 시대에는 그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 이제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3년이라는, 그러니까 3년은 사실은 해수로는 3년이지만 27개월이에요. 그 기간을 조금 다 마무리하고 이 왕이 혼인을 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린 왕이 초혼, 첫 번째 혼인을 할 때는 대체로 돌아가신 선왕의 3년상을 마친 다음에, 하지만 왕비가 죽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1년만 넘겨서 이제 왕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법으로도 예외 조항으로 남아 있는데, 부모님이 빨리 좀 결혼하라고 재촉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많이 40이나 넘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나이 많아도 장가 안 가도 되는데 아들이 없으면은 꼭 장가를 가는 것을 이제 허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이 없으면? 6.25 사회에서 가의 계승은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왕가이건 그냥 사대부가이건 가를 계승할 수 있는 거는 여성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 가를 영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이거는 가문이 이제 멸문이 되는 거예요.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둬서 이제 장가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그 배우자를 선정하는 그 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금혼령을 거친 다음에 처녀 단자를 들여서 그 다음에 3번에 걸친 간택 과정을 거기에서 통과한 초간택, 재간택, 3간택의 과정을 통과한 마지막 한 명의 여성이 왕비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혼령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맞아요. 결혼하면 안 되고. 왜요? 왜 결혼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없도록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해야 되니까. 왕인, 지존인 내가 결혼해야 되니까, 내가 그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니까 나 이외의 그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정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전국에다가 내가 배우자를 공개 구혼을 하는 거죠. 내 왕이 결혼하게 됐으니까 이
스탑하세요. 결혼하면 안 돼. 배우자를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금혼령을 내리고 바로 이 그 적당한 처녀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삼간택을 통과할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전국에 있는 여성 중에서 왕의 배우자, 요조 숙녀의 어떤 그런 성품과 뭐 가격과 인품을 가진 여성들을 다 이제 단자를 받는 거야. 우리가 단자 하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걸 제출하는 그 관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단자 자체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간단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그걸 제출하도록 해요. 그래서 단자를 제출하는 기간은 이렇게 사례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를 간택할 때는 3월 6일에 금혼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어때요? 궁에서 궁이 속해 있는 곳이지 한양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빨리 제출할 수 있어요. 경기도 뭐 보니까 3월 10일, 3월 13일 뭐 되게 빨리 진행하는 거죠.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즉각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처럼 뭐 KTX로 바로 퀵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두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서울을 기준으로 중간 지점, 그게 이제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이때는 이제 보면은 서울보다 한 10일 정도 느리고, 거기보다 더 먼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서울에서 더 먼 곳은 전라도 멀죠. 그 드라이브로 해서도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전라남도는 더 멀죠.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 여기는 더 멀기 때문에 그만큼 제출하는 기간을 더 줬다는 거죠. 그 15일 차이가 나죠. 그래도 요 기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달 안에는 그 금혼령 내리고 바로 간택단자를 빨리 수합. 왜냐면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왕비를 간택하는 상황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에요. 국혼이 사실은 국상 가운데서 죽음,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의 죽음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궁금하죠. 처녀단자에 어떤 내용을 적어서 내도록 했을까? 기본적인 어떤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왕비를 간택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으세요? 네? 얼굴이 그렇죠. 얼굴이 가장 궁금한 것 같지만 지금은 비디오를 찍어서 그 당시에는 보낼 수 없어요. 이제 뭐 초상화를 그려서 보내도 됐겠지만 이제 글이기 때문에 일단 성이 뭔지, 김씨인지 민씨인지, 그리고 그 당시 여성들은 공식적인 이름을 갖기가,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은 있지만 아버지 그냥 성씨를 따랐기 때문에, 인현왕후도 어때요? 그냥 민씨잖아요. 인현왕후라는 이제 죽은 다음에 묘를 받긴 했지만 그 여성은 그 이외의 여성들은 다 그냥 민씨, 김씨 이래요. 네네. 그래서 성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나이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우리가 사주단자라고 그러죠. 이 사주를 보려면 생년월일 시까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사냐,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서울 살고 있는지, 그게 이제 개인 어떤 그 여성의 기본적인 어떤 그 신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디 본관이 어디냐, 여흥민씨인가, 전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전주시 왕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조의 직역이라는 것은 4명의 조상인데 그 4명의 조상이 아버지, 그 처녀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조라는 것은 어머니의 아버지, 외조,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안도 같이 봤다는 거야.
여기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여성들만 첫 번째 간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처녀 단자를 드리면 그 단자를 수합해서 예조해서 수합해서 이 전국적으로 수집을 하지만 사실은 한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죠. 한양이 다 거족들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그 집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단자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초간택에 대체로 추려서 이 문제 있는 사람들 다 거기서 이 골라내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초간택에 20명, 재간택에 5명, 삼간택에 3명. 이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9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데 3명 중에서 첫 번째 딱 한 명만 이 삼간택에서 한 명을 선정을 하고 그 한 명이 이제 왕비 지위를 얻는 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조금 그 시간을 앞부분에 좀 서두가 길면서 좀 했는데 그래도 첫 시간에 왕의 배우자인 왕비의 혼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왕비 후보에 금방 얘기했던 그런 개인의 신상 플러스 그 가문 내력과 더불어서 이 율곡이 아까 사임당 신씨의 아들이죠. 율곡이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비 후보자들은 용모 보면 안 됩니다. 자태 보면 안 됩니다. 옷 맵시 보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법.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이 여덕, 그 덕이 있는 요조 숙녀인지.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것이 다 맞아도 왕만 마음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가족, 왕실 가족, 대비만 마음에 들면 안 되고 신하들, 대신들에게 물어봐서 가장 흡족한 여성을 이제 왕비로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그 가법, 여덕 이거는 한 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용모, 자태, 옷맵시 플러스 이렇게 이런 것들 다 갖춘 여성이 왕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혼 연령 대상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이 인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인조가 44세에 재혼을 할 때에 왕비는 15세였어요. 그리고 또 헌종이 11세에 초혼을 할 때 효현왕후는 10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재혼을 하더라도 그 44세면 그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구할 것 같은데 그 16세를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세 영조 보세요. 올해 66세에 그 재혼한 그 배우자가 정순왕후인데 15살. 이게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별궁 생활과 육례를 거쳐서 왕비가 되는데요. 이것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BC로 삼간택 이후에 BC로 왕비 후보자죠. 선택이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왕비가 될 몸이기 때문에 이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가로 가지 않고 따로 마련해둔 별궁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생활하는 기간은 뭐 한 달 좀 넘는 기간부터 짧게는 뭐 10일 조금 넘는 기간까지 이 혼례 절차, 혼례를 치르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별궁 생활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별궁의 왕비 후보자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느냐? 이 궁중의 예법을 익히고 특별히 그 아버지로부터 소학을 기본 소양인 소양 교육인 소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이 모든 그 별궁 생활하는 왕실의 여성들, 특히 왕, 비, 왕세자, 빈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림이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 왕실의 예비 신부가 거처하는 금방 말씀드렸던 별궁에 특별히 이 그림을 놓도록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은 병풍으로 돼 있어요. 병풍으로 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딱 세워놓는데 보통은 8폭, 8폭이나 10폭 굉장히 큰 병풍이죠. 교육 받으면서 이 그림을 놨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특별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이 그림이 왕실 가래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19세기가 되면은 왕실은 저출산이 문제가 돼요. 이 종사직영을 원했는데 사실은 자녀가 잘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철종, 뭐 우리 강화도령, 철종, 고종 다 뭐예요? 직계가 아니고 반계. 그러니까 손이 이제 직계손이 끊기는 거죠.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출현한 이 그림이 이 곽분양 행락도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여기 소장되어 있는데 이 분양왕이 중간에 그 여기 가운데 보이죠?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게 다 자기 자녀, 친자녀, 친손녀들이에요. 몇 명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곽분양 행락도라는 병풍은 19세기 내내 가래에서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주인공이 곽자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뭐 너무 유명한 인물이고 숙종, 정조 다 곽분양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8명이었고 실존 인물이에요. 상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딸이 7명이었어요. 숫자 계산되시죠? 15명. 게다가 85세까지 장수였어요. 왕이 너무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죠. 조선의 인물은 아니었고 당나라 때 인물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이 별궁에다가 그 신부 교육 받는 여성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딱 병풍으로 세워놔서 이 항상 유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절실하니까. 저출산 문제.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노령화되지만 그 뒤를 이을 세대는 태어나지 않아서 국가의 어떤 존립이 얘기되는데 그 당시 17세기 이후에도 조선도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출현한 그림이 바로 곽분양 행락도입니다. 그 외에도 뭐 구추봉도 이것도 이 9마리 봉황 새끼들 뭐 잘 안 보이는데 다 있어요. 찾아보면. 그다음에 이 공작도 9마리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그 공간 그 여성이 그 신혼 생활하는 왕실 여성이 대조전에다가 그걸 막 이렇게 붙여놓고 부벽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붙여놓는 그림으로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베고 자는 베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는다 이렇게 술을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장롱에다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배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육례의 절차와 의례 공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걸 다 설명하면 지금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으니까 6가지 절차, 납체, 납징, 뭐예요? 그 고기, 그다음에 책비, 친형, 동례가 있는데 왕실의 어떤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형이라든가 동례 이것만 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의례를 담당하는 관원을 선정을 하는데 그 관원을 가래 정사, 가래 부사라고 하는데 아무나 선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한 복을 누린 사람, 완복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첫째, 부부가 해로해야 되고 둘째는 무병장수해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시 됐어요. 아들을 많이 둔 사람. 그래서 가래 정사와 부사가 된 사람들의 자녀 수를 보니까 보세요. 6남 1녀, 5남 3녀, 8남 3녀. 1702년에는 정말 11명의 자녀를 둔 사람이 가래 정사를, 부사를 맡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왕실에서 자손이 많이 태어나길 원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형의 행렬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앞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왕비의 연이고 그 위에 시위하는 여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왕이 왕비를 와 함께 궁궐로 들어가는 굉장히 그 가래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다른 의례들은 다 그 굉장히 밀폐된 그 공간에 살지만 요거는 행렬이기 때문에 모든 그 입소문을 통해서 다 이제 전국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썼어요. 그래서 친형 행렬이 지금 이거 제가 이거를 이제 재밌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왕이 별궁으로 가서 왕비를 데리고 다시 같이 궁으로 가는. 네. 친형이 너무 중요해요. 유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친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그 친형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는데 왕실은 친형을 했지만 일반 사가에서는 친형하지 않았어요. 친형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친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왕 궁궐로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과 왕비가 같이 의식을 행하는데 그걸 바로 동례연이라고 해요. 동례연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교배, 같이 절을 한 다음에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야. 동례라는 게 그런 의미고 그러면서 이 존비가 같아지는 거죠. 사가의 한 여성이 별궁 생활을 해서 이제 왕과 같이 이제 더불어 살 텐데 이 존비를 갖게 하는 마지막 의례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교배석이라던가 이 동례연에 요 동례연 이 가래 도가무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 교배석을 중간에 놓고 여기가 왕이 앉고 여기가 비가 앉아서 서로 절을 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옥동자인데요. 이것도 이제 다산 아들 낳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화려한 음식들이 막 배치돼 상이 많고 꽃장식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례연 실제 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동례연을 하면서 서로 합방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동례연은 육례 절차의 마지막 절차였고 실제 합방은 날을 따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재혼인 경우에는 15세 이상, 대체로 14세에서 16세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여성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초경을 거친 여성이었는데 아까 헌종 같은 경우에는 11세에 갑자기 왕위에 올라서 10살인 왕비를 맞았는데 이제 합방할 수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15까지 기다린 다음에 관례를 치르고 여성의 성인식인 거죠. 왕은 이미 나이와 상관없이 관례를 치러요. 의식을 치르는데 여성의 실제 성인식은 이제 출산 능력이 너무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날을 잡아서 관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낸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웠던 게 서양에서는 출산이 너무 중요한 일생의례 가운데 하나예요. 첫 번째가 탄생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사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례, 관례, 홀례, 상례, 제례를 사례라고 했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 탄생 부분은 빠져 있어요. 예의 범주에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냥 산속이에요. 출산 민속. 너무 중요한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왕가의 계승, 가해 계승이 이제 여성의 출산에 달려 있는데 존립이 달려 있는데 이 의례의 영역이 아닌 그냥 산속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여성이 주로 하는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서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출산을 하는 어떤 행위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왕실의 출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그 일반 사가 여성의 출산보다는 기록이 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가지고 왕비의 출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그 왕비가 도대체 몇 명 정도 아이를 낳았을까? 아빠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 곽분양 행락도 같은 경우에 곽자이는 뭐예요? 8자 7서 아들 8, 딸 7. 15명, 최소 15명은 이제 낳기를 원했겠죠. 왕비 혼자 낳는 건 아니고 이제 후궁하고 같이 토탈해서 낳았을 텐데 그 15명 이상 자녀를 둔 왕이 조선 전기에는 많았어요. 그 제가 2010년에 왕실 여성의 출산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그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는데 그 조선시대에 다산왕이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일 것 같으세요? 누가 제일 자녀를 많이 뒀을 것 같아요? 왕 중에 맞춰보세요. 네, 세종일 것 같죠. 사실은 세종도 많이 뒀지만 태종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8명?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왕의 자녀들이 그래도 많았어요. 15명 이상이 됐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15명을 넘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런 이유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실제 왕실 여성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가 토탈 제가 그 왕실 족보를 다 일일이 통계를 내보니까 총 자녀 수가 273명이에요. 500년 동안 273명 태어났는데 왕비 소생은 93명이에요. 그리고 후궁 소생은 180명. 어때요? 후궁을 통해서 후궁은 더 많이 두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그 계산이 되죠. 그래서 273명이 태어났는데 그게 흥미로운 점은 그 인조 이전에는 183명 그리고 인조 이후에는 90명이에요. 어때요? 반으로 줄었죠. 인조 이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인조 이후에 왕실은 저출산에 시달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1명, 2명 이거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자녀 낳는 게 너무 중요했다는 거죠. 17세기 이후에 그 중에 왜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까를 봤을 때 불임인 여성들도 숙종이 비가 3명이죠. 3명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부인인 인경왕후는 딸 2을 낳았어요. 근데 전염병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들어온 인현왕후 우리 너무 유명하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그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쫓겨나게 된 이유가 아들이 있었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이 있었으면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현왕후 낳지 못했죠. 그 다음에 3번째 또 갭이 들였는데 인원왕후도 안 낳았죠. 인원왕후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왕세자를 세운 다음에 얻은 왕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실에서는 셋째 부인이 자녀를 낳으면 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불임인 여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조 다음, 그 다음이 누구죠? 숙종 다음에 경종 못 낳았죠? 2명이나 비를 드렸는데 못 낳았어요. 그 다음에 영조 못 낳았어요. 정조 왕비들이 다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 다음에 순조는 이제 낳죠. 딸 3, 아들 하나 낳아서 이제 겨우 이제 왕가를 지속하는데 그 다음 때 이제
헌종 다음에 이제 끊기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출산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보다 왕실 문화에서 저출산 내지는 여성의 출산은 특히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출산이 전공이고 가족이 전공이라서 또 그렇지만 사실은 너무 조명받지 못한 주제였어요.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출생 성비도 제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통 그냥 그 자연 출산을 할 경우에 이제 남아 선호해서 우리가 딸을 임신하면 이제 뭐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들을 낳기를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가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연적으로 임신 출산해도 남자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아가 뭐 56%, 여아가 44% 출생 성비가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아들 낳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들을 얼마나 원했는지, 그것이 왜 중요하게 됐는지, 여성들이 왜 이렇게 아들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들을 못 낳아서 너무 슬픈 여성들이 많게 된 이유가 이 여성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 유교의 어떤 그런 이념에 의해서 가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가 계승하면 누가 딸 낳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아들만. 그리고 아들 중에서 그 서자는 안 돼요. 적자. 이제 왕실은 예외예요. 서자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어요. 적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죠? 왕실은 특별해요. 이게 외외인데 일반 우리 사가에 가면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왕실의 자녀들의 지위와 일반 사가 사람들의 어떤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 때문에 그렇지만 이 그 홍길동 얘기 우리 알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너무 훌륭한 그 길동이가 태어났는데 결국은 서자이기 때문에 그 훌륭한 어떤 그런 자질을 펼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왕실에서는 서자로 조선 후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서장자, 첫 번째 후궁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무튼 왕비가 아들 낳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겠죠. 사례로 고종의 비인 우리 명성황후 잘 아시죠? 보니까 사남일녀를 낳았어요. 사남일녀를 낳았는데 1871년에 첫 출산을 했어요. 고종이 16살, 그리고 아니요, 고종이 15이고 아마 고종 명성황후 16살에 1살 연상인데 혼인을 했는데 이 1866년에 가래를 치르는데 그 첫 출산은 71년에 해요. 좀 기간이 왜냐하면 16세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관례를 치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늦게 생겨요. 그 이유는 좀 또 있는데 아무튼 첫 번째 아들을 1871년에 낳고 2살 터울로 73년에 또 딸을 낳아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며칠 만에 그 항문이 막혀가지고 죽어요. 병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잃어버리고 둘째 딸도 돌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순종이에요. 1874년. 힘들게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죽어요. 그리고 1878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요. 그래서 보니까 20대 초반에 초산을 해서 30대 초에 이제 단산을 하는 거죠. 자녀가 빨리 많이 죽기도 하지만 그 50대까지는 출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왕비들 중에 40대까지 그러니까 노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원왕후, 세종의 비인 소원왕후도 40대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제 노산과 출산의 위험 때문에 이게 뭐
힘 닿는 데까지 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산을 해요. 그게 바로 20대 초중 전후로 시작을 해서 출산을 시작해서 30대 초면 단산하는 게 이제 왕실, 특히 왕비들은 보통 그렇게 한 것을 그 고종 비명성하고 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 죽은 다음에 순종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글을 남기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궁인들이 근심되어서 영변에 있는 묘양산과 연안에 있는 남대지에 두루 기원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들 낳기를 빌었다는 거예요. 왕비는 이미 친형을 통해서 궁궐로 들어가면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궁인을 보내서 기원을, 그러니까 기자행위를 하라는 거죠.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는데 젊은 궁인을 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이 든 기원이 영험하다는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기원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었다는 거.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도 이제 기자행위를 하지만 그 이외에 좀 영험하다는 데까지 사람을 보내서 했을 정도로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 염원이었죠. 너무나 원했던 거고 특히나 여러분이 만약에 명성황후로 생각을 해보세요. 두 자녀가 죽고 빨리 이 왕위 계승자를 낳아야 되는데 그 바람이 굉장히 컸겠죠. 그 소원이. 그리고 특히 또 명성황후는 어려웠던 게 고종이 그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이 궁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궁인한테 먼저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어려움이 더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그 흥선대원군과의 어떤 갈등이 이런 그 궁녀는 나중에 귀인이씨가 이제 되는데 그 궁인이 낳은 아들을 이제 흥선대원군이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살까지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걱정되잖아요. 왜냐면은 고종은 직계가 아니고 반계인데 어렵게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 이 다음 후계자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뒤에 우리 파란만장한 그 이야기들의 단초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으로 태교와 산실풍경. 태교는 사실은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서 태교 얘기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하는 태교들, 우리가 좋은 글을 읽는다거나 우리가 반듯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정도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교 얘기 말고 이제 실제로 여성 왕비가 어떤 공간에서 출산을 하는지 이거 궁금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그 창덕궁의 대조전이에요. 우리가 왕과 동원돌, 서원돌로 나뉘어가지고 그 왕의 침전과 왕비가 같이 이제 쓰고 합방할 때는 이제 이 왕비가 머무는 그곳에서 서로 만나는데 이 대조전에서 출산을 다 할 것 같죠? 어디서 출산할 것 같아요? 왕비가 머무는 공간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비가 항상 대조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옮겨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왕비의 출산 장소도 달라져요. 그걸 바로 시어소라고 하는데 시어소는 그 당시에 왕비가 머물던 공간. 그건 당연히 왕도 같이 머물렀겠죠. 그 공간에. 그것이 이제 보통은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숙종은 경희궁에서 태어났어요. 경희궁 회상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복궁, 교태전에서만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왕실 여성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 그 당시 머물던 공간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 그 사례가 대체로 이제 창덕궁이 왕실 가족이 대체로 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창덕궁, 창경궁이 주로 이제 왕들이 많이 태어나죠. 왕실 자녀들이.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공간이 많잖아요. 그 대조전 일곽에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에다가 출산 장소를 마련하는데 뭐 그냥 뭐 자리 깔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병원 출산을 하죠. 근데 1970년대 산부인과 내지는 그런 출산할 수 있는 곳이 밖에 집이 아닌 집 이외의 공간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집에서 다 출산했어요. 집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왕비도 당연히 집에서 자기가 편안한 공간에서 출산을 하는데 이 의료진들도 당연히 이제 왕실 어이들을 포함한 의료진들이 다 구성이 되고 간호사라고 할 수 있는 의녀들도 다 배속이 되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출산에 임박한 만삭이 된 왕비의 입장에서 이 배가 불러왔는데 지금은 이제 의료 시설이 발달하고 바로바로 뭐 수술도 가능하고 하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이 출산의 위험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제가 생각하기엔 두세 배는 더 컸죠. 그래서 아이 낳다가 죽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왕실은 좀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반 여성들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출산하는 것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지금도 출산하는 거를 좋아하는 여성 많이 없죠. 아이를 얻는다는 그런 기쁨으로 출산의 고통을 인내하는 거지 이 출산의 두려움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들어갔다가 죽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위태위태한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생명을 낳다가 생명을 잃는 엄마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충분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했고 그만큼 출산이라는 것은 너무 또 위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전통 시대에는 그렇죠. 의료 그 기구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성이 태반이 앞에 태반 전치 태반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 배를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은 이미 조금 빨리 그 제왕절개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를 몸에다가 칼을 댈 수 없는 게 또 우리 조선이고 유교의 어떤 그런 그 몸에 대한 어떤 신체에 대한 관념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부적. 위안이 됐던 거는 그래서 왕실도 예외 없이 그 부적을 붙이고 또 그게 부적 중에 하나가 최생무라는 거예요. 최생은 뭐예요? 빨리 생명을 재촉한, 빨리 좀 아이가 왜냐면은 그 출산 그 고통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일단 들어가면 빨리 낳기를 원하니까 생명을 재촉하는 그런 부적을 붙이고 그다음에 또 이 출산하는 그 자리 그 딱 여성이 누워서 출산하는 그 자리에다 자리를 빌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들 동쪽의 신, 북쪽의 신, 동서남북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좀 잠깐 빌릴 텐데 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차지법이에요. 그 지라는 것은 그 공간을 빌릴 테니까 제발 노여움 없이 제가 왕비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그걸 북쪽에다가 그냥 붙이지 않고 붉은색으로 쳐요. 우리가 벽사는 다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붉은색을 쓰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부적도 쓰고 차지법도 붉은색으로 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이제 방위가 너무 중요해요. 동서남북 방위 중에서 좋은 그러니까 안전한 출산할 수 있는 방위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남쪽을 향해서 놨지만은
이게 정월 1월, 2월, 3월, 4월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뭐 1월이면은 뭐 남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게 해서 놓지만 2월 달 되면 다 바꿔요. 이 배설한 거를. 이게 바로 그 산실, 그러니까 여성 왕실의 여성의 출산을 돕는 기구가 이제 있는데 그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안전한 어떤 그런 그 공간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일. 그래서 이런 그 산실 배설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산자리, 우리가 여성이 누워 있는 산자리, 아까 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깔죠. 황초, 맨 밑바닥에 그냥 집자리, 가마니, 초석, 양모가게, 기름장판, 백마가죽, 날다람쥐 가죽. 백마라는 거는 하얀색이죠. 부적은 붉은색으로 하고 하얀색의 백마가죽을 왜 깔았을까요? 흰색은 양기를 돕는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 힘을 써야 돼요. 여성, 출산한 여성은 뭐예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계속 그 격려를 하죠. 격려를 하는 것처럼 그 백마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빨리 출산을 하길 기원하면서 백마의 피죠. 가죽을 달고. 그다음에 날다람쥐는 이제 많이 낳고 수산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당시에선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출산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산방위도라는 게 금방 설명드렸던 이 자, 축, 뭐 임묘, 진사오미, 십간십이지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우리 허준의 동의보감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왕실에서만 쓴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 사가에 여유 있는 집에서는 다 이런 어떤 산실을 구비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될 수 있는 한 가장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다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지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지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그 동쪽, 서쪽, 남쪽 다 이렇게 빌린다는 얘기. 중궁전 여기 나오죠. 이름을 써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누가 출산을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방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방위가 길하지 않으면 그 방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방위를, 좋은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는 길일시라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 하늘의 어떤 그런 그 정해진 것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방, 길시, 좋은 시간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옆에 보면 이제 부적도 있죠. 부적이 이제 샘플로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이제 빨리 낳기를 재촉하는 부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북쪽에다가 붙인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의료진, 출산을 돕는 의료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제 그걸 왕비들은 이제 왕비의 출산을 돕는 그 기구는 상설이 아니에요. 뭐 이호, 예병, 현궁처럼 이 상설 관청이 아니고, 왜냐하면 출산은 어때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상설 관청이 아니에요. 가래 도감, 혼인을 담당하는 왕실의 혼인을 담당하는 가래 도감도 임시 관청이에요. 그리고 해체돼요. 마찬가지로 출산을 위한 어떤 임시 관청이 산실청인데 이 산실청이 이제 어디에 마련될까요? 예, 왕실 의료를 담당하는 내의원의 임시 관청이 출산 전 왕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 보면은 산실청에 같은 경우는 왕비를 위한 출산 기구인데 요거는 3개월 전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후궁은 언제 출산 기구를 마련했을까요? 1개월 전에. 근데 1개월 전에 마련하는데 사실은 이 출산이라는 것이 이제 번거로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이런 규정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위의 구분을 두기 위해서. 하지만 실제 보면 1개월 전
네, 산실청도 마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기구가 마련되면 계속 문안 인사 드려야 되고 복잡해요.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출산하는 데 도움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실제는 1개월 전. 그래서 이 명성황후의 사례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또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보면은 그 입진일이라는 것은 이제 어이가 와가지고 맥을 짚는 거예요. 언제 출산할 것인가 이제 모양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이제 그 줄로 연결해서 연결해서 이제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산삭 출산 예정일이 예정일까지는 못 맞추지만 달은 맞춰요. 굉장히 정확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의료라는 것이 정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명의가 있는 거죠. 직접 진맥하지 않고도 이 산삭 출산 예정 달을 월을 맞췄다는 것이 지금은 어때요? 뭐 초음파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보지 않고도 배 모양이라던가 이제 얼마나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건 이제 의녀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범접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신기하게도 이 출산 예정 달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 그래서 산실청 뭐 설청일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며칠 전이거나 한 달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산실청의 직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왕비 명성황후는 총 보니까 한 24명 정도 많죠. 네, 뭐 어이부터 시작해서 은여 그리고 도제조라는 거는 이제 그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중에 한 명, 대신 중에 한 명이 왜냐하면 왕비의 출산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다 총 책임지도록 해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의료진들이 하지만 뭐 관제상으로는 대신들이 거기에 이제 그 제일 높은 지위로 도제조의 지위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옆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숙빈채 씨는 영조를 낳은 어머니 영조의 생모죠. 영조의 생모니까 누구의 후궁이겠어요? 맞아요. 숙종의 후궁이죠. 장희빈, 희빈 장 씨와 더불어서 이제 숙빈책 씨로 유명하죠. 우리가 뭐 드라마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숙빈책 씨의 호산청 의료진을 보니까 몇 명이에요? 너무 적은 것 같죠. 예, 6명인데 이렇게 좀 그 후궁 중에서도 숙빈채 씨 같은 경우는 궁인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경종의 후궁은 양반가의 여성 가운데서 이제 빈으로 들인 여성이기 때문에 그 왕비의 뭐 산실청과 이렇게 별로 구분을 많이 안 하지만 이 숙빈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궁녀 출신의 또 출산이었기 때문에 더 적게 이제 그 소속 의료진들이 적었다는 거 그런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출산에서 출산 공간에서 안전하게 출산을 해서 출산 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왕위 계승자 원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겠어요? 국가적인 큰 그 연양 이렇게 축하 행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순종이 태어났을 때 그 인정전에서 진화하는 왕이 주관하에서 이 축하하는 모습을 담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이 신생아가 태어났죠. 신생아와 더불어서 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그 태아에게 공급했던 거는 뭐예요?
우리가 태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태반을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태반이 이 신생아의 일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인부의 몸에서 나오는 게 그 태반이에요. 그걸 후산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중요했어요. 30분이나 뭐 1시간. 그래서 사실은 이 태반이 잘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산모가. 그래서 후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그 신생아의 이 형제 자매인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태아를 시킬 때, 태어난 다음에 3일 후에 태아를 시킬 때 그 태도 그 항아리에 담아놨다가 그것도 깨끗이 씻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에 있는 좋은 땅에다가 그거를 묻어요. 근데 묻을 때 뭐 씻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항아리, 묻는 항아리, 이 안에 조그만 항아리 이쪽 옆에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태를 직접 넣고, 그 다음에 이 외항아리에다가 태 내항을 넣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 그 태실에다가 이거를 다 잘 거창한 의뢰를 행해서 그걸 묻는데 왜 묻었을까요? 그 태반이 좋은 곳에 묻히면 그 태의 주인공, 태반의 주인이 굉장히 오래 살고 지혜롭고 뭐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않고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서 좋은 곳에 묻었다는 것.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왕실은 되게 굉장히 번창하겠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계 대신들이 이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애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그거를 없애지 않았어요. 간소화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만 조금만 가지시면은 전국에 태실이에요. 왕자녀들의 태가 묻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주예요. 청주에 태실이 조성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된 거는 왕이기 때문에, 왕위로 즉위한 다음에 가봉이라는 걸 해요. 이제 왕의 지위에 걸맞게. 근데 이제 왕녀들이나 왕자들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작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왕이 볼 수 있도록 어디다가 묻었는지 자기 아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그 누구의 태실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또 우리가 묘에 있는 것처럼 뭐 주상전하 태실 이렇게 태실 비석을 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산후조리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2주 3주 머무는 게 너무 이제 출산한 여성들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산후조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럼 궁금하죠. 마찬가지로 3-7일. 3-7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삼간택 뭐였어요? 앞에 3번에 걸친 간택 절차처럼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3-7일이기 때문에 7일이 3번. 그러면은 곱해보세요. 3-7은 20일. 최소 산후에 조리하는 기간은, 여성의 조리 기간은 21일로 잡았어요. 지금 뭐 2주로 이제 많이 산후조리를 하긴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더 많이 하죠. 왕실도 최대한 산후 회복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산후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절차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 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음식 먹는 거죠. 너무 이 출산할 때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10개월 동안 어때요? 몸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주 동안에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고, 그 동안에 이제 좋은 음식을 먹는 기간. 태아는 이제 출산해서 신생아는 이제 매일매일 자라죠. 자라는데
그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은 뭐 직접 수유를 하기도 하고 그 분유를 이제 활용하기도 하지만 왕실에서는 직접 젖을 주진 않았어요. 이건 양반가도 그래요. 다 이제 유모를 두죠. 유모를 뒀는데 뭐 유모를 선택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뭐 그래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산후 보양식으로 뭐 먹었을까. 요새는 이 먹방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저희 아이들도 먹방을 굉장히 즐겨 보는데 이 뭐 음식이 중요해서 특별히 이제 다른 것보다 산후에 뭘 먹었을까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네, 아까 이 산실청 총규라는 게 이제 산실청과 관련된 그 규정들이 다 자세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독특하죠. 한글로 써 있어요. 이거는 왕실의 나인들이 직접 쓴 글씨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쓰는 궁체라고 해서 굉장히 잘 쓴 글씨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갑술 2월 371 37 나오죠. 갱반은 뭐예요? 네, 밥하고 국인 거야. 기본 밥국이니까 그 한국의 음식은 다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갱반에 소용 필요한 것인데 발기라는 것은 이 목록들을 적어놓은 이제 왕실의 고문서예요. 그 고문서가 남아 있어요. 순종이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는 명성황후가 순종을 낳은 이후에 3-7일 동안 뭘 먹었을까 우리는 이 고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갱반주, 경미일석, 분각 이제 흘리고 옛날 서체이고 한글이지만 한자에 가깝기 때문에 좀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쌀 기본적으로 그죠? 밥하고 국인데 국 어떤 거 먹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미역국이죠. 분곽이라는 것은 좋은 미역이에요. 가장 좋은 미역을 진상받아서 줬을 거. 미하는 조그만 새우.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한 게 강고돌이에요. 강고돌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죠. 그게 바로 그 왕비의 산후 보양식의 이 핵심 보양 재료, 식재료가 되었던 게 강고돌인데 저도 맨 처음에 이 문서를 봤을 때 고등어 이걸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고등어 이거는 단백질이긴 해도 좀 비리고 사실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강고돌이가 뭘까 좀 봤는데 이걸 풀어놓은 건데요. 보면은 30개 돼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약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내의원을 간단하게 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강고돌이 30개를 약방에서 진상하도록 돼 있어요. 출산 직후에 그 산실로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미하, 뭐 조그만 새우, 홍합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홍합은 산후에도 많이 먹으니까 홍합 미역국, 새우 미역국 먹었을 텐데 그러면 강고돌이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강고돌이는 이제 조선산이 아니에요. 조선에서 산출되는 산물이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그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였을까요? 가까운 일본에서 진상하던 물건이었는데 일본에서 국물 낼 때 뭘 많이 먹죠? 가츠오부시. 예, 맞아요. 강고도리는 19세기에 이규경이라는 백과전서 이규경이 이제 오주 연문 장전상고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견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그 견절이 강고돌인데 강고돌이는 건 고도어 마른 고도어인데 그 고도어라는 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가츠오부시 그
그 견어라는 건데 그 견어가 이 견어를 말려서 뭐 이렇게 하고 다 그거를 그 약방에서 그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다 약방에서 이렇게 약재를 갈듯이 썰듯이 이렇게 다 30봉을 만들어서 이거를 왕비가 미역국을 만들 때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의 효능은 기혈을 되게 그 산 후에 여성들이 이제 몸이 변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충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고도리는 그 건고도어고 그게 이제 일본에 수입한 가츠오부시인데 그거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지금은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하기 어려운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왕실에서 먹던 거가 왕실의 친인척도 이제 얻어서 먹었고 그러면서 조선의 상류층들의 산후 보양 식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근데 그것은 뭐 조선 전기부터 먹었던 게 아니고요. 17세기에 이제 대마도주가 이제 왕실의 현종 때 진상하면서부터 이제 활용을 했겠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가츠오부시로 국물을 낸 홍합미역국 내지는 뭐예요? 새우, 조그만 새우 미역국이 주요 이제 산후 보양식으로 먹는 거고 그 출산 미역국은 출산하기 전에도 먹어요. 왜냐하면 출산하려면은 우리 지금은 먹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이제 서양식 의료는 의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당시에는 힘이 있어야 여성이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뜨거운 그 미역국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그걸 화반각탕이라고 하는데 미역국에다가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밥을 말아서 이제 뭐 진통이 올 땐 너무 괴롭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걸 먹도록 해서 그 빨리 나을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그래서 오히려 출산 후에는 이제 너무 갑자기 많이 먹지 않고 조금씩 그 양을 늘려가도록 했고 그 더 좋은 이제 그 미역국에 좋은 어떤 귀한 이 가츠오부시 국물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3, 7일 동안 먹었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아까 그 발기에 보면은 운영궁에도 미역국 주고 뭐 사모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주변에 출산을 응원했던 왕실의 친척들한테도 미역 해서 먹으라고 보내고 이렇게 했던 거 너무 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알려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왕실의 산후 보양식 재료로 그 가츠오부시를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밝힌 건 아니고 요거는 이 그 경희대에 계시는 그 한의학 쪽에서도 산과 여성의 출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열심히 이게 강고도리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는 밝히지 못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거를 밝혀내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산후 보양식에 대해서 아주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2시간 정도 왕실의 특히 왕비의 혼례와 출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기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라는 거 왕실 제가 문화라고 의례라고 하지 않고 의례는 좀 딱딱하지만 문화라고 했던 거는 이 그 문화라는 게 뭐예요? nature 자연 상태의 것을 cultivate 하는 거거든요. 경작 뭔가 자연 상태의 것을 인간이 거기에 뭐 이념을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의해서 만드는데 출산이라고 하는 것, 혼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이 왕실에서는 어떻게 이 출산과 혼인 문화를 만들었는가, 그거를 어떻게 그것을 전승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비가 되고 또 왕비가 또 출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출산 이후의 과정까지 김지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들으면서 흥미로운 주제였는데요. 그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해서 이제 출산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흥미로웠고 또 이제 강고돌이라고 하는 또 산후 보양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5주 기획을 해서 한 번은 이제 답사를 가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답사는 못 가고 강의로 끝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